설악산에서 엄마와 딸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건 파란 아기 배낭 하나뿐이었죠. 도대체 그날 산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설악산 모녀 실종 사건의 미스터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7일 새벽 5시 3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윤지연이 조용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거였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3살 딸 하린이와 함께 설악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발소리를 죽여가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직 잠들어 있는 하린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말이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니 가을 하늘이 맑고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지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30분 후 지연은 하린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에서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자고 있는 하린이의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하린아, 일어날 시간이야. 오늘 엄마랑 설악산 가기로 했잖아. 지연이 다정하게 하린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깨웠습니다. 하린이는 눈을 비비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엄마, 정말 산 가는 거야?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죠. 그럼 우리 하린이랑 약속했잖아. 예쁜 단풍도 보고 맛있는 도시락도 먹고. 지연의 말에 하린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 지연은 벌써부터 설렘이 가득했어요. 사실 이번 여행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지연 자신도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설악산을 다녀온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도 소중해서 이제는 딸과 함께 그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지연은 하린이를 위한 배낭을 정성스럽게 챙겼습니다. 작은 물통,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젖은 물티슈, 그리고 무엇보다 하린이가 가장 아끼는 토끼 인형까지 파란색 아기 배낭에 하나씩 넣어주면서 이거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라며 꼼꼼히 체크했어요. 하린아, 이 배낭 예쁘지? 오늘 하린이가 메고 갈 거야. 지연이 배낭을 보여주자 하린이는 신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와, 파란색이다. 나 파란색 제일 좋아해. 하린이의 순수한 기쁨을 보니 지연의 마음도 더욱 따뜻해졌어요. 주방에서는 간단한 도시락도 준비했습니다. 하린이가 좋아하는 김밥과 삶은 계란, 방울토마토까지. 산에서 먹으면 더 맛있을 거야 라고 하린이에게 말해주니 아이는 벌써부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집을 출발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하린이는 자신의 작은 배낭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있었어요. 엄마, 나도 진짜 등산하는 사람 같지? 아이의 말에 지연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며 지연은 남편을 떠올렸어요. 주말 특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다고 아쉬워했던 남편의 얼굴이 생각났거든요. 여보, 미안해. 다음에는 꼭 셋이 함께 가자라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서울에서 설악산까지는 약 3시간의 거리였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하린이는 창밖 풍경을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엄마, 저 산은 뭐야? 저건 소나무야? 끊임없는 질문에 지연은 하나하나 성심껏 대답해 주었어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잠깐 휴식을 취했습니다. 화장실도 다녀오고 하린이가 목말라 할까봐 우유도 하나 사줬어요. 엄마, 언제 도착해? 하린이가 물었을 때 지연은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해. 우리 하린이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설악산 국립공원 백담사 입구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열자마자 시원한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와, 공기가 달라.
하린이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소리쳤어요. 주차장에서 내려다본 설악산의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온 산이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팔레트에 물감을 쏟아놓은 것 같았어요. 지연은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하린이에게 작은 등산화를 신겨주고 파란 배낭을 메어주었어요. 아이는 자신만의 장비를 갖춘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으쓱 올리며 웃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등산가 같지?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찰칵 찍었어요. 본격적인 단풍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백담사로 향하는 길은 완만한 오르막으로 3살 하린이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코스였어요. 지연은 하린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 단풍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바람에 흔들린 단풍잎 하나가 하린이의 코끝에 살포시 떨어졌어요. 엄마, 나뭇잎이 나한테 인사했어. 하린이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 백담사 경내에서 지연과 하린이는 마지막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고즈넉한 사찰 뒤편으로 보이는 단풍숲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하린이는 토끼 인형을 높이 들고 토끼야, 너도 구경해라며 방긋 웃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행복을 느꼈죠. 하린아, 이제 슬슬 내려갈 시간이야. 아빠가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야. 지연이 말하자 하린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아이의 애교 어린 목소리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루였거든요. 하지만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산길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특히 3살 하린이와 함께라면 더욱 조심해야 했죠. 그럼 돌아가는 길에 예쁜 단풍잎 하나씩 주워가자. 아빠한테 선물로 드리는 거야. 지연의 제안에 하린이는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녀는 하산길에 올랐습니다. 올 때와는 다른 길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지연이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걸었던 추억의 길이었거든요. 하린아, 이쪽 길로 가면 더 예쁜 단풍을 볼 수 있어. 지연은 하린이의 손을 잡고 작은 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길은 백담사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숲길이었어요. 관광객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라 더욱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양쪽으로 우거진 나무들이 터널을 이루고 있었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하린이는 신기해하며 엄마, 여기 비밀의 숲 같아 라고 말했어요. 길을 걷다가 하린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엄마, 나 신발끈 풀렸어. 지연은 하린이를 나무 그루터기에 앉혀두고 무릎을 꿇어 신발끈을 다시 묶어주었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 하린이의 모자가 날아갔습니다. 분홍색 모자가 바람에 실려 덤불 속으로 떨어졌죠. 앗, 하린이 모자. 지연이 급히 일어나 모자를 주우러 갔어요. 그런데 덤불이 생각보다 깊어서 모자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5분 정도 헤매다가 겨우 모자를 찾았죠. 돌아서는데 하린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린아? 지연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까 앉혀둔 나무 그루터기에는 하린이의 토끼 인형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린아, 어디 있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혹시 아이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생각하며 주변 나무 뒤를 살펴봤어요. 하린아,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해. 엄마가 찾았어.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숲은 고요하기만 했어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하린이는 평소에 엄마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혼자서 어디 가버릴 성격이 아니었어요. 하린아, 하린아. 지연은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분이 지났지만 하린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연은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겨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하린이가 없어졌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일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제 딸이 설악산에서 실종됐어요. 3살인데 갑자기 사라져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정확한 위치를 물어봤지만 지연은 당황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오후 4시 설악산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하린이가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나무 그루터기를 가리키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기 앉혀두고 모자를 주우러 갔는데 돌아오니까 없어졌어요. 경찰관들은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수색은 더욱 급박해졌어요. 산에서는 해가 지면 급격히 어두워지거든요. 3살 아이가 혼자 산속에 있다면 위험할 수 있었죠.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소방서에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산속에서 아이를 찾고 있는 도중에 신고한 아이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오후 6시 예정된 귀가 시간이었지만 모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남편은 백담사 입구 주차장에서 지연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는 아침에 세워둔 그대로 있었지만 차 주인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져 갔습니다. 밤 8시 본격적인 야간 수색이 시작되었어요. 경찰, 소방대원, 자원봉사자들이 손전등을 들고 산속 곳곳을 뒤졌습니다. 하린아, 지연씨, 산울림으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어요. 수색대가 하린이의 토끼 인형을 발견한 곳에서 반경 500m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모녀가 순간적으로 공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와줘. 다음 날 설악산 일대는 수백 명의 수색대로 북적였습니다. 경찰, 소방대, 산악구조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합류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벌어졌어요. 헬리콥터가 산 위를 맴돌며 열화상 카메라로 생존자를 찾고 있었고 수색견들이 하린이의 옷에서 냄새를 맡으며 흔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백담사 입구에는 임시 상황실이 설치되었어요. 큰 천막 안에는 지도와 무전기, 그리고 수색 현황을 알려주는 화이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죠. 남편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 수색대들의 보고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제발 살아있어줘. 제발. 오전 9시 첫 번째 수색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였어요. 반경 1km 내에서 모녀의 흔적은 토끼 인형이 전부였습니다. 수색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상합니다. 3살 아이라면 그리 멀리 갈 수 없을 텐데. 그때 백담사의 늙은 스님 한 분이 상황실로 찾아왔습니다. 법명이 해광 스님이었는데 이 산에서 40년 넘게 지내온 분이었어요. 실종된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스님이 물어보자 경찰관이 지도 위의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스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곳은 예로부터 울음골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해광 스님이 천천히 말했어요.
6.25 전쟁 때 많은 피난민들이 이 길을 통해 넘어갔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생이별을 했는지 모릅니다. 스님의 말에 주변이 고요해졌어요. 해광 스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들은 아이가 울면 적군에게 들킬까봐 아이 입을 막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이곳 어른들은 그 골짜기를 울음을 삼키는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 집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상황실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신이라고 해도 너무나 섬뜩한 이야기였거든요.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할인이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설악산 모녀 실종 사건이 전국적으로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거든요. 기자들은 남편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남편은 제발 내버려 두세요. 지금은 찾는 것만 생각하고 싶어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수색 이틀째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어요. 백담사에서 500m 떨어진 계곡 근처에서 작은 과자 포장지가 발견된 거였습니다. 지연이 할인이를 위해 준비했던 그 과자 포장지와 똑같았어요. 수색대는 즉시 그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좁혔습니다. 하지만 그 계곡은 지형이 매우 험했어요. 깊은 바위 틈과 우거진 덤불, 그리고 곳곳에 있는 동굴들 때문에 수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오래된 낙석으로 인해 위험한 구간도 많았어요. 수색대원들은 로프를 메고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 또 다른 노인이 찾아왔어요. 올해 85세인 김씨 할아버지였는데 평생을 설악산 근처에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들은 얘기가 있소.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울음골에는 옛날부터 이상한 일이 많았소. 김씨 할아버지는 60년 전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15살 때였소. 친구와 함께 그 골짜기에서 나무를 캐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소.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아이는 보이지 않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마을에서 아이 하나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있었소.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피하게 되었소. 특히 어린아이를 데리고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지. 그곳에는 뭔가 사람을 홀리는 기운이 있다고 했소.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전해지면서 수색대원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수색 3일째 되는 날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실종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설악산을 찾은 거였습니다. 주부들, 대학생들, 직장인들까지 모여서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수색 범위는 반경 5km까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단서다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과자 포장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마치 모녀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보도되던 소식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자원봉사자들도 하나둘씩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을 오르며 아내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할인아, 아빠가 여기 있어. 2016년 10월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설악산을 찾았어요. 작년 이맘때 아내와 딸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을
이번에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거든요. 백담사 입구에 서니 1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아침 지연이 보낸 마지막 사진이 떠올랐어요. 파란 배낭을 맨 아린이가 작은 손을 흔들며 웃고 있던 모습. 안녕히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하듯 손을 흔들던 그 순간이 정말 마지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은 천천히 그날의 경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지연과 하린이가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었던 단풍나무 아래에 멈춰 섰어요. 작년에는 붉게 물들어 있던 나뭇잎들이 올해도 똑같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이제는 슬프게만 느껴졌어요. 지연아, 하린아,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본 이 풍경을 나도 보고 있어. 남편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단풍잎 하나가 발등에 떨어졌어요. 그 잎사귀를 주워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하린이가 주우려던 바로 그런 단풍잎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린이의 토끼 인형이 발견되었던 그 나무 그루터기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그곳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1년 동안 비바람에 씻겨 깨끗해진 그루터기였지만 남편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곳이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회사는 휴직계를 내고 거의 매주 설악산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새로운 단서라도 나올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죠. 친구들은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조언했지만 남편에게는 포기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더욱 힘들었어요. 하린이의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작은 침대, 인형들, 그리고 그날 입지 못한 옷들까지 모든 것이 1년 전 그대로였어요. 지연의 화장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립스틱 하나, 향수병 하나까지 손대지 않았어요. 2017년 가을이 왔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설악산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2년 동안 수없이 걸었던 그 길이지만 여전히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버리지 않았거든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 그해 가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등산객이 남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실종된 모녀분의 가족이시죠?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놀라웠어요. 네, 맞습니다. 남편이 대답하자 그 등산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매년 이맘때 오는데 항상 이곳에서 혼자 걸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등산객은 60대 부부였는데 자신들도 손자를 키우고 있다며 남편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답이 나올 거예요. 남편은 그들의 위로에 감동받았습니다. 2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아픔을 누군가 이해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참으며 인사했습니다. 2018년, 2019년. 해가 거듭될수록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져 갔어요. 처음에는 동정과 격려를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걱정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말들이 남편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매년 10월 17일만 되면 반드시 설악산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지연과 하린이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날이니까요. 내가 기억해야 해. 내가 그들을 잊지 않아야 해. 그것이 남편의 신념이었습니다. 어느 해는 눈이 일찍 와서 산길이 위험했어요. 어느 해는 태풍이 와서 등산로가 통제되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면 며칠 기다렸다가라도 반드시 그 길을 걸었어요. 지연이와 하린이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을 내가 대신 기억해 줄게. 2020년 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산행이 어려워졌어요. 국립공원이 폐쇄되기도 했고 외출 자체가 조심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은 집에서 사진을 보며 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지연과 하린이가 찍었던 마지막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의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설악산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쏟아진 비로 인해 산의 지형이 바뀔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뉴스를 보며 걱정했어요. 혹시 그들의 흔적마저 사라지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장마가 끝나고 나서 남편은 다시 설악산을 찾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10월이 아닌 다른 계절에 간 거였어요. 산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새로운 계곡이 생기고 기존의 길이 바뀌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폭우가 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의 단서를 드러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2020년 8월 15일 장마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부산에서 온 등산 동호회 산사랑 회원들이 설악산 백담사 코스로 산행을 나왔어요. 코로나로 오랫동안 못했던 등산이라 모두들 들뜬 마음이었죠. 하지만 폭우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호회 회장인 김정수 씨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길이 많이 바뀌었네요.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었지만 폭우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새로 생긴 계곡과 무너진 바위들 때문에 우회해서 가야 할 곳이 많았습니다. 오전 11시경 일행은 백담사 뒤편 상류 지역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평소에 등산객들이 잘 오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새롭게 드러난 바위 절벽이 인상적이었죠. 와, 저기 봐요. 물이 바위를 깎아서 동굴 같은 게 보이네요. 회원 중 한 명이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정수 씨가 쌍안경으로 그쪽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저게 뭐지? 바위 틈새에서 파란색 물체가 살짝 보였거든요. 자연에서는 보기 힘든 선명한 파란색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일행은 그쪽으로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바위 틈에 파란색 아기 배낭이 걸려 있었거든요. 폭우로 인해 상류에서 떠내려온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배낭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했어요. 이거 누가 떨어뜨린 건가? 회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배낭을 건져 올렸어요. 배낭을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5년 이상 야외에 방치되었다면 당연히 낡고 해져야 하는데 이 배낭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거든요. 색깔도 선명하고 재질도 크게 손상되지 않았어요. 혹시 이거? 김정수 씨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설악산에서 실종된 모녀 사건 말이에요. 그때 아이가 파란 배낭을 메고 있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요. 김정수 씨가 말하자 다른 회원들도 동의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배낭을 함부로 만지지 말고 사진부터 찍어두자고 했습니다. 발견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1시 설악산 파출소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파란 아기 배낭을 발견했다고요? 담당 경사는 즉시 긴장했어요. 설악산 모녀 실종 사건은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5년이 지났지만 정기적으로 제보가 들어오곤 했는데 대부분은 헛된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발견자들이 보낸 사진을 보니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경찰은 즉시 과학수사팀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어요. 김정수 씨 일행은 발견 장소를 정확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팀은 배낭 주변을 꼼꼼히 조사했어요. 주변 토양 샘플도 채취하고 배낭이 걸려있던 바위의 상태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배낭이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느냐는 것이었거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진 배낭에 대한 정밀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 배낭은 최근까지 야외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학수사관의 설명이었죠. 자외선 손상이나 풍화 흔적이 거의 없어요. 더 자세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낭에서 검출된 흙과 이끼의 성분을 보면 이것이 장기간 은폐된 공간에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배낭은 동굴이나 바위 틈 같은 곳에 보관되어 있다가 최근 폭우로 인해 밖으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편에게 연락이 왔을 때는 밤 10시였어요. 배낭을 찾았다고요? 5년 만에 듣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즉시 설악산으로 향했어요. 밤을 새워 운전해서 새벽에 도착했죠. 경찰서에서 배낭을 확인하는 순간 남편은 오열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할인이 배낭이에요. 파란색 아기 배낭 옆면에 붙어 있는 토끼 스티커, 심지어 배낭 안쪽에 적어둔 할인이 이름까지 모든 것이 기억 그대로였어요. 5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배낭이었습니다. 배낭 안에서는 놀라운 물건들이 나왔어요. 할인이가 가져갔던 작은 물통, 다 먹지 못한 과자, 그리고 젖은 물티슈까지 모든 것이 5년 전 그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제 새로운 수사를 시작해야겠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배낭이 발견된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수색하기로 했죠. 특히 배낭이 보관되어 있었을 은폐 공간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5년 동안 닫혀있던 사건의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배낭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할인아, 아빠가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5년 만에 딸의 흔적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비록 딸과 아내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이제 희망의 실마리가 생겼어요. 곧 너희들도 찾을 수 있을 거야. 2020년 8월 23일 배낭 발견 일주일 후부터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배낭이 발견된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200m 내의 모든 동굴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과학수사팀의 분석에 따르면 배낭이 은폐되어 있던 공간이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수색 첫날부터 험난한 작업이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지형이 바뀐 데다가 평소에 사람이 잘 가지 않는 험준한 곳이라 접근조차 쉽지 않았어요. 수색대원들은 로프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3시경 드디어 첫 번째 단서가 나타났어요. 배낭 발견 지점에서 상류 쪽으로 50m 떨어진 곳에서 작은 동굴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입구가 바위로 거의 막혀 있어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죠. 폭우로 인해 일부 바위가 무너지면서 비로소 드러난 것 같았어요. 여기 뭔가 있어요. 동굴에 먼저 들어간 수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곳에 낡은 금속 도구들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과학수사팀을 불렀어요. 혹시나 중요한 증거가 훼손될까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죠. 과학수사팀이 도착해서 동굴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입구에서 안쪽으로 약 10m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죠.
천장이 낮아서 어른은 허리를 굽혀야 했지만 3살 아이라면 서서 다닐 수 있을 만한 높이였어요. 동굴 안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하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게 그을린 쇠삽, 재가 묻은 불구개, 낡은 물통, 그리고 여러 개의 라이터까지 모두 산불 진화나 불법 취사에 사용되는 도구들이었어요. 이상하네요. 왜 이런 도구들이 여기에? 수사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동굴 바닥의 상태였어요.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평평하게 정리된 바닥, 벽면에 기대어 앉을 수 있게 만든 자리,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까지 누군가 이곳을 은신처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과학수사관의 분석이었어요. 동굴 깊숙한 곳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물건이 나왔습니다. 여성용 운동화 한 짝이었어요. 크기를 보니 성인 여성 것이었죠. 운동화는 상당히 낡아 있었지만 5년 전 지연이 신었던 것과 같은 브랜드였어요. 남편이 확인해 본 결과 지연의 신발과 같은 모델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본부장이 엄중하게 말했어요. 동굴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니 이것은 계획적인 범죄의 냄새가 났거든요. 누군가 이곳을 은신처로 사용하면서 모녀와 마주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경찰은 즉시 2015년 가을 설악산 일대의 사건 기록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불법 취사나 산불과 관련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어요. 그러던 중 중요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바로 모녀 실종 이틀 전에 불법 취사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기록을 보니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으로 구성된 부부가 백담사 인근에서 불법 취사를 하다가 발각되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의 목록을 보니 동굴에서 발견된 것들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쇠삽, 불구개, 라이터까지 일치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부부는 단속 당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산림청 직원들이 추격했지만 험한 산길을 이용해 달아나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부부가 이 동굴에 숨어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담당 형사가 추측했어요. 단속을 피해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지연과 할인이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시기적으로도 딱 맞아떨어졌어요. 동굴에서 채취한 DNA 샘플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연과 할인이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신원불명의 남성과 여성 DNA가 발견되었어요. 이것은 적어도 2사람 이상이 이 동굴을 사용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수사팀은 2015년 당시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설악산 입구의 모든 CCTV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10월 15일과 17일 사이에 수상한 차량 한 대가 여러 번 포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승합차였는데 번호판이 가려져서 식별하기 어려웠어요. 이제 범인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수사본부장이 브리핑에서 발표했어요. 불법 취사로 단속을 피해 도주한 부부가 동굴에 숨어 살면서 모녀와 마주쳤고 그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와 딸이 누군가의 악의에 희생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제발 살아있기를 바라요. 2020년 9월 1일 수사본부는 새로운 단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동굴에서 발견된 DNA와 2015년 불법 취사 단속 기록을 연결하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전국의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5년 전 도주한 그 부부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였거든요. 수사팀은 먼저 2015년 10월 당시 설악산 일대에서 활동했던 모든 차량을 추적했어요. 톨게이트 기록, 주유소 CCTV, 휴게소 영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수상한 승합차 한 대가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설악산 주변을 계속 맴돌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차량 번호판은 고의로 가려져 있었지만 차체의 특징적인 스크래치와 범퍼 손상을 통해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이 차는 15년 된 카니발이고 오른쪽 뒷문에 깊은 스크래치가 있어요. 교통분석팀이 보고했죠. 전국의 중고차 매매단지와 폐차장까지 뒤진 끝에 드디어 해당 차량을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량은 2015년 11월 사건 발생 한 달 후에 부산의 한 폐차장에서 처리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차량 소유자는 이철민이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신분증도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인들이 사건 후 즉시 증거를 인멸한 거네요. 수사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폐차 처리된 차량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차량 시트 밑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몇 가닥이었는데 DNA 분석 결과 동굴에서 발견된 미상의 남성, 여성 DNA와 일치했어요. 이제 범인들이 그 차를 타고 다녔다는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였습니다. 수사팀은 차량 구매 당시의 기록을 역추적했어요. 2015년 9월에 대전의 한 중고차 매장에서 현금으로 구매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시 매장 사장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40대 남자와 30대 여자가 왔는데 뭔가 수상했어요. 급하게 현금으로 거래하고 싶어 했거든요. 매장의 오래된 CCTV 영상은 이미 삭제되었지만 사장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는데 얼굴에 수염이 있었어요. 여자는 단발머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죠. 둘 다 말수가 적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경찰은 몽타주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매장 사장과 2015년 당시 불법 취사 단속에 나섰던 산림청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해서 용의자들의 얼굴을 복원해 나갔어요. 며칠간의 작업 끝에 남성과 여성 용의자의 몽타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몽타주가 공개되자마자 제보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제보 하나가 수사팀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김모 씨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이 몽타주 속 남자를 본 것 같아요. 5년 전쯤에 우리 마을에 잠깐 살았던 사람이에요.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2015년 11월경에 그 부부가 춘천의 한 산골 마을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임시로 빈집을 얻어서 한 달 정도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밤에만 나다니고 낮에는 집 안에만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마을을 떠날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짐을 모두 태워버리고 사라졌어요. 뒷마당에서 옷가지며 가방이며 모든 걸 불에 태웠죠. 너무 이상해서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김 씨가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춘천으로 향했어요. 5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머물렀던 빈집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당을 파보니 정말로 탄재들이 나왔어요. 과학수사팀이 분석한 결과 의류 섬유와 가죽 제품의 잔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재 속에서 놀라운 물건이 하나 발견되었어요. 완전히 타지 않고 남은 작은 금속 조각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아이용 신발의 장식품이었습니다.
할인이가 그날 신었던 운동화에 달려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확인해 본 결과 틀림없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수사본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부부가 모녀와 관련된 물건들을 태워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사건의 윤곽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지만 정작 모녀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추가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한 번은 마을 슈퍼에 와서 아기용품을 사간 적이 있어요. 기저귀며 우유며. 그런데 아이는 데리고 다니지 않더라고요. 슈퍼 사장의 기억이었습니다. 이 증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수사팀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몽타주와 함께 설악산 모녀 실종 사건 관련 중요 참고인이라는 공고가 전국 방송을 통해 나갔어요.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하는 긴급 수사 상황실도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지영과 할인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범인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남편은 매일 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곧 답이 나올 거예요. 담당 형사가 남편을 위로했어요. 5년 만에 이렇게 많은 단서가 나온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반가우면서도 그 진실이 너무 잔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전국에 수배령이 내린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백 건의 제보가 들어왔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용의자 부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5년 만에 찾은 실마리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요양병원에서였어요.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이 TV에서 몽타주를 보고 아는 사람 같다고 하시는데요. 간병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워낙 많은 허위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수사팀은 즉시 부산으로 향했어요. 제보자는 85세의 박영수 할아버지였는데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어요. 그 남자, 내 아들이야. 정말 내 아들이라고. 박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몽타주 속 남성은 자신의 둘째 아들 박성호라는 사람이었어요. 20년 전에 가족과 연을 끊고 떠나버린 아들이었죠. 성호는 어릴 때부터 말썽만 피웠어. 중학교 때부터 가출하고 고등학교는 아예 안 갔지. 20살 되던 해에 집을 나가더니 소식이 끊겼어. 간병사가 보충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소에도 그 아들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런데 오늘 TV를 보시더니 갑자기 우시면서 내 아들이 나쁜 짓을 했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치매가 있어도 가족에 대한 기억만큼은 선명한 경우가 많았어요. 경찰은 박성호라는 이름으로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 결과 1975년생 박성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하지만 2000년 이후로는 어떤 공식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범죄 기록이나 민원 기록도 전혀 없었어요. 완전히 사회에서 사라진 사람이네요. 수사관이 중얼거렸어요. 이런 경우가 가장 추적하기 어려웠거든요. 신용카드도 쓰지 않고 휴대폰도 개통하지 않으며 정식 직장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현금으로만 생활하며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사팀은 다른 각도로 접근해 봤습니다. 박성호와 함께 다녔던 여성의 정체를 파악하는 거였어요.
춘천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다시 종합해 보니 그 여성에 대한 단서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키가 작고 말수가 적었어요. 그런데 손톱을 보니 네일 아트를 한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단서를 바탕으로 2015년 당시 강원도 일대의 네일샵들을 조사했어요. 몇 군데를 돌아본 끝에 춘천의 한 네일샵에서 중요한 증언을 얻었습니다. 아, 그 여자 기억해요. 11월쯤에 와서 네일을 지우고 싶다고 했어요. 급하게 다 떼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일샵 사장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보통은 새로 받으러 오는데 그 여자는 완전히 지워달라고 했어요. 뭔가 급한 사정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네일을 떼다 보니 손가락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긁힌 자국이나 베인 자국 같은 게 더욱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계산할 때 지갑에서 신분증이 살짝 보였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아, 정미선이었던 것 같아요. 네일샵 사장이 기억을 더듬어 말했어요. 수사팀은 즉시 정미선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 정미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수천 명이었어요. 하지만 나이와 신체 조건을 고려해서 범위를 좁혀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0년대 이후 행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추려내니 후보가 10명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1980년생 정미선이라는 여성이 2014년부터 행방불명 상태라는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그녀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냈지만 성인의 가출로 처리되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경우였습니다. 정미선의 가족을 찾아가 몽타주를 보여주자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우리 미선이에요.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6년 전에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는데 나쁜 남자를 만났나 싶어 걱정만 했어요.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정미선은 평소 순하고 내향적인 성격이었다고 해요. 원래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어머니의 말에서 절절한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박성호라는 남자가 순진한 정미선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도 가장 중요한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과 할인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경찰은 용의자들을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지만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구체적인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설악산을 찾아가 기도했어요. 지연아, 할인아,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5년 동안 한결같이 그들을 찾아 헤맨 남편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그의 사랑과 기다림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수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박성우와 정미선에 대한 전국적인 수배가 계속되고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희망을 모두가 품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탐욕과 악행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희망입니다. 남편의 5년간의 기다림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 사연은 가족 이야기,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군인 맞아요? 군인이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거들먹거리세요? 승무원의 비웃음의 순간
기내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조롱한 상대는 단순한 승객이 아니었어요. 바로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부른 대한민국 여군 장교였죠. 그리고 곧 참전용사 아버지와의 운명을 건 만남이 시작되려 합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출국장 한 모퉁이에서 80세 노인 한 분이 구부정한 허리를 더욱 굽히며 낡은 가죽 가방을 꼭 껴안고 앉아 계셨어요. 유재명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가방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 같았어요. 모서리는 닳아서 헤어졌고 가죽은 세월의 발에 원래 색깔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명 할아버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함이었죠. 손으로 만져보면 60년 전 그 치열했던 전쟁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또 악몽을 꾸겠구나. 재명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건 색이 바랜 군번줄이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군번줄을 보면 함께 싸웠던 전우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김상사, 박일병, 최상병 모두 20살도 안 된 청춘들이었는데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총알 속을 헤쳐나갔죠. 그 아래엔 전우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편지들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재명아, 우리가 죽어도 너만은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라. 김상사가 적혈구 수혈도 없이 들것에 실려가며 떨리는 손으로 써준 마지막 편지였어요. 그 편지는 이제 노랗게 발에서 글자조차 희미해졌지만 재명 할아버지는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모두 외우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아내는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찍었던 그 사진 뒷면에는 아내의 마지막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여보, 우리 딸 꼭 찾아서 데려와요. 그 애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가연이도 이제 나이가 들었을 텐데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재명 할아버지의 주름 깊은 얼굴에는 26년간 쌓인 죄책감과 그리움이 고여 있었어요. 딸 가연이와 헤어진 게 벌써 26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가연이는 고작 25살이었어요. 아빠는 나라만 사랑하고 우리 가족은 사랑하지 않아요. 전쟁은 끝났는데 왜 아직도 군대에만 매달려 사세요? 어린 딸이 울면서 소리 지르며 집을 나간 그날부터 재명 할아버지의 인생은 후회와 그리움으로 얼룩져 버렸어요. 그날 밤 재명 할아버지는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을 뒤졌지만 가연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은 여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자신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더군요. 아빠보다 더 나은 군인이 돼서 아빠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말이죠. 같은 시각 인천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는 한 여군 장교가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가연 대위였어요. 그녀의 가슴에는 화려한 훈장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고 어깨에는 태극기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초청한 특별 귀빈이었죠. 707 특임대에서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비밀작전들로 인해 그녀는 이미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협력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도 영광이었지만 정작 그녀가 찾고 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26년 전 자신을 버린 아버지, 유재명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살아계실까요? 가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린 시절 분노와 원망으로 집을 나온 후 그녀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다짐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특임대 최연소 여성 장교, 미국 대통령 표창 수상, 국제 군사작전 성공. 모든 영광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임종 직전 마지막 말이 가연아, 내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분도 나라를 사랑하느라 너희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였거든요. 최근 들어 가연은 참전용사 명단을 뒤져가며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보훈청, 참전용사회, 심지어 실종자 찾기 방송에까지 의뢰했어요. 혹시나 해서 이번 미국 방문길에도 현지 한국전쟁 참전용사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내가 찾던 그 사람이 이 여행에서 만날 수 있을까? 가연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명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더욱 꼭 껴안았어요. 60년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의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저 멀리서는 가연 대위도 선글라스를 쓰고 탑승 준비를 하고 있었죠. 운명은 참으로 신기한 장난을 치는 법입니다. 26년간 서로를 그리워하며 찾아다녔던 아버지와 딸이 같은 비행기, 같은 시간에 워싱턴으로 향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대한항공 858편이 활주로를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명 할아버지는 이코노미석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아 소중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셨어요. 26년 만에 딸을 만날 수도 있다는 희미한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해왔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모한 일을 하는 건 아닐까? 기내는 대부분 서양인 승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비즈니스 출장을 가는 듯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 관광을 떠나는 가족들, 그리고 유학을 가는 젊은이들까지 모두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죠. 제명 할아버지만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은 회색 정장에 구두도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가연 대위가 선글라스를 끼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려한 군복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가슴 안쪽 주머니에는 아버지의 옛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26년 전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유일한 사진이었죠.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명 할아버지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무릎 위에 있던 가죽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놀란 할아버지가 황급히 몸을 굽히자 가방의 낡은 지퍼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버렸어요. 군번줄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굴러갔고 빛바랜 전우들의 편지들이 펄럭이며 날아다녔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부인의 사진도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명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태극무 공훈장까지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복도로 굴러갔습니다. 아이고, 이런. 제명 할아버지는 급히 바닥에 엎드려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80세 노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는 아파서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았고 손은 떨려서 작은 물건들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승무원 조안이 다가왔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을 한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얼굴에는 짜증과 불쾌함이 역력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로 가방이 떨어져서. 제명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조아는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왜 들고 타셨죠? 조안이 바닥에 떨어진 군번줄과 훈장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신분이 불분명하신데 이런 금속 물질들이 위험물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무기나 폭발물은 아니죠? 제명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60년 전 목숨을 걸고 지켜낸 조국, 그 조국을 위해 받은 훈장을 위험물이라니요. 아니에요. 이건 한국 전쟁 때 받은 훈장이고 이 군번줄은 한국 전쟁? 조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언제 일인데요? 지금이 몇 년도인 줄 아세요? 할아버지, 혹시 기억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에요?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한 서양인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런 아시아 노인, 뭔가 수상한 거 아냐? 요즘 테러리스트들이 노인으로 변장하기도 한다던데. 맞아요. 저런 이상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는 게 정상은 아니죠. 다른 승객도 거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현실과 과거를 구분 못 하시잖아요. 제명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훈장을 움켜쥐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 전우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값인데.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60년 전 함께 싸우다 죽어간 전우들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김 상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했던 말이 생생했어요. 제명아,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평화로워지면 우리가 흘린 피도 헛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의 하늘에서 자신이 받는 모욕이라니. 조아는 점점 더 고압적으로 굴었습니다. 지금 즉시 이 물건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세요. 그리고 다른 승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앉아 계세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기장에게 보고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명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전우들의 편지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편지 모서리가 찢어져도 사진이 구겨져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저런 노인네 때문에 기내가 시끄러워진다며 혀를 찼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가연 대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 노인의 모습이 왠지 자신의 아버지와 겹쳐 보였거든요. 아버지도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계실까요? 이 순간에도 나는 군인이다. 감정보다 냉정이 먼저다. 가연은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런 나이 드신 어르신을 저렇게 모욕하다니. 특히 그분이 참전 용사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명 할아버지는 모든 물건을 가방에 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너무 깊었어요. 나라 위에 피 흘렸는데 내 늙은 모습이 죄가 된 건가. 창문 밖 구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6년 만에 딸을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마저 사라져버렸어요. 기내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제명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가연 대위가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삼키고 있었죠. 둘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26년간 그리워했던 가족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음료와 기내식을 나눠주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명 할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서비스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가슴 한편이 쓰라렸거든요. 60년 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마음이 지금은 의심과 모욕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조아는 다른 승객들에게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제명 할아버지에게만큼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어요.
음료 드릴까요? 물어보는 목소리조차 건성이었습니다. 물 한 잔만 주시면. 제명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메말라 있었어요. 조아는 플라스틱 컵에 물을 대충 따라서 툭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에게는 정중하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제명 할아버지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놓고 가버렸어요. 그때 앞좌석에 앉아있던 서양인 중년 남성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그 이상한 물건들 뭐예요? 정말 군인이었다고요? 목소리에는 의심과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네. 한국 전쟁 때 참전했습니다. 제명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전쟁이요? 그 남성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게 언제 일인데요? 1950년대요? 와, 정말 오래됐네요. 그런데 할아버지, 그때 일을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세요? 주변 승객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일만 기억하고 현재는 잘 모르시잖아요. 치매기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저런 분이 혼자 여행을 하시는 게 위험하지 않나요? 제명 할아버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치매라니. 자신의 기억이 흐릿해진 건 사실이었지만 전쟁 당시의 기억만큼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전우들의 이름, 그들이 죽어간 날짜, 마지막으로 했던 말까지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조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기내식을 나눠주러 왔는데 제명 할아버지 앞에서 멈춰 섰어요. 할아버지, 혹시 특별식 주문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일반식으로. 아, 그런데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시니까 소화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어요. 혹시 이 음식 드셔도 괜찮으실까요? 조안의 말투는 마치 치매 노인을 대하는 것처럼 과장되고 큰 소리였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정말 친절하네요. 저런 노인분께 저렇게까지 배려해 주시고. 하지만 비행기에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제명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한국 전쟁 때 제가 겪은 일들을 모두 기억해요. 김상사님이 죽어가며 저에게 했던 마지막 말도, 박일병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흘렸던 눈물도 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의 호소는 오히려 역효과만 났어요. 한 승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봐요, 계속 옛날 얘기만 하시잖아요. 현재와 과거를 구분 못하시는 거예요. 그때 조안이 제명 할아버지의 짐을 다시 살펴보겠다며 강제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전 규정상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위험한 물건이 더 있을지 모르거든요. 안 돼요. 그 안에는. 제명 할아버지가 말리려 했지만 조안은 이미 가방을 열어버렸습니다. 전우들의 편지가 다시 흩어졌고 조안은 그 편지들을 무심히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편지 중 하나가 조안의 발에 밟혀 구겨졌습니다. 그 편지는 최상병이 고향의 어머니께 쓰려다가 못다 쓴 채 전사한, 그래서 제명 할아버지가 60년간 간직해온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아, 안 돼요. 제명 할아버지가 급히 편지를 주우려고 했지만 80세의 몸은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 서양 승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기억도 제대로 못하시겠지. 저런 낡은 종이들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 순간 제명 할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우들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편지들이 무시당하고 조국을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의심받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이 상황이 견딜 수 없었어요. 제명 할아버지는 모욕감에 온몸을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전우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명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유가연 대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순간에도 나는 군인이다. 감정보다 냉정이 먼저다. 가연은 계속 자신에게 되뇌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폭발 직전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모독, 노인에 대한 차별, 이 모든 것이 용납될 수 없었어요. 제명 할아버지는 바닥에 흩어진 전우들의 편지를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라 위에 피 흘렸는데 내 늙은 모습이 죄가 된 건가? 가연아, 아빠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너를 만나러 가는 게 맞을까? 기내는 점점 더 숨막히는 분위기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이 모든 상황을 뒤바꿀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제명 할아버지가 편지를 주우려다가 실수로 앞좌석 승객의 발을 건드리게 되었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승객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노인이 저를 발로 찼어요. 이건 폭행이에요. 30대 서양인 남성이 과장된 몸짓으로 소리쳤습니다. 승무원님, 이 사람 때문에 비행기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명 할아버지는 황당해했어요. 아니에요, 실수였어요. 편지를 줍다가 그만. 하지만 그의 해명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안이 급히 달려왔고 다른 승무원들도 몰려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 노인분이 저를 발로 차고 계속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아까부터 이상한 물건들 때문에 기내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그 승객의 거짓 증언에 다른 사람들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아까부터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계셨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국제선 비행기를 타는 게 맞나요? 제명 할아버지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떨어진 편지를 주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80세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조안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다른 승객들께 피해를 끼치시고 기내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기장실에서 부기장이 나왔습니다. 상황 보고를 들은 기장이 직접 확인하러 나온 거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조안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80세 노인 승객이 계속해서 기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금속 물질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승객을 폭행하기도 했어요. 보안상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기장이 제명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다른 승객을 때리셨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제명 할아버지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살았어요. 이런 일을 할 리가. 하지만 부기장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르신, 연세도 많으시고 기억에 문제가 있으실 수 있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기억에 문제라니요. 제명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60년 전 일도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김 상사가 죽어가며 했던 말, 박일병이 마지막으로 부른 어머니 이름까지 다 기억해요. 주변 승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봐요, 흥분하시잖아요. 정말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분은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기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비상 착륙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승객을 하차시키는 게 좋겠어요. 비상 착륙이요? 제명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200명이 넘는 승객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조안이 고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규정을 따르지 않으시면 항공사 블랙리스트에 올리겠습니다. 평생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제명 할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다시는 딸을 찾으러 갈 수 없어요. 26년 만에 가연이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버리는 거였어요. 가연아, 아빠가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제명 할아버지는 억울함에 눈을 감았습니다. 60년간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참전용사가 이제는 보안 위협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기내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승무원들은 비상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고 승객들은 제명 할아버지를 수상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라 위에 피 흘렸는데 내 늙은 모습이 죄가 된 건가? 제명 할아버지는 전우들의 편지를 꼭 껴안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유가연 대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딸로서 더 이상 이 부당함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저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혹시 자신의 아버지도 어디선가 저런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가연 대위가 천천히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군복 차림의 그녀의 걸음은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어요. 기내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여자는 누구지? 뭔가 범상치 않은데. 퍼스트 클래스에서 나오는 거 보니 VIP인가? 하지만 조안은 가연에게도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기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난 거였거든요. 제명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모든 희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극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유가연 대위가 이코노미석으로 향해 걸어오는 동안 기내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녀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에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뭔가 다르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혹시 연예인인가? 조안은 가연 대위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기내 상황이 좋지 않으니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곧 비상 착륙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가연 대위는 조안의 제지를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눈은 선글라스 너머로도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잠깐만요. 조안이 더욱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승객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해요. 특히 그 선글라스, 기내에서는 벗으셔야 합니다. 신분 확인이 안 되잖아요. 다른 승무원들도 가연 대위를 둘러쌌어요. 맞습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라고 해서 기내 규정을 어길 수는 없어요. 가연 대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글라스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조안은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안 그러면 당신도 보안 위험 인물로 간주하겠어요. 조안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고압적이 되어 갔어요. 주변 승객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왜 선글라스를 안 벗어요? 뭔가 숨길 게 있는 건 아니겠죠? 이상한 사람들만 계속 나타나네. 그때 부기장이 다가왔습니다. 승객 명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가연 대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A입니다.
부기장이 태블릿으로 승객 명단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급변했습니다. 잠깐, 이건 다른 승무원이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부기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VIP, 미국 대통령 초청 귀빈, 707 특임대. 그가 화면을 더 자세히 보더니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한국군, 유가연 대위. 그 순간 기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707 특임대라는 이름을 들은 몇몇 승객들이 입을 틀어막으며 경탄했어요. 707 특임대요? 그 유명한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초청한 거라고요? 조안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가연 대위를 몰아붙였거든요.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에요. 선글라스를 벗으라니까요. 다른 승무원이 급히 조안을 말렸습니다. 조안, 잠깐만. 하지만 조안은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VIP라고 해도 기내 규정은 지켜야 해요. 지금 이 비행기 안전이 우선이라고요. 그때 가연 대위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강철 같은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기장이 태블릿을 더 자세히 확인하더니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미국 국방부 특별 표창, 백악관 초청 만찬. 그가 목소리를 떨며 읽어내려갔습니다. 한미군사동맹 공로상 수상자, 707 특임대 최연소 여성 장교. 기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휴대폰을 꺼내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맞다. 이 사람 뉴스에서 봤어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악수한 그 한국여군 707 특임대 영웅 아니에요? 조안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다른 승무원들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기장이 직접 기내 방송을 통해 사과했어요. 승객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저희가 VIP 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연 대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VIP 대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기내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명확했어요. 다만 저기 계신 어르신이 당하고 계신 일이 너무나 부당해서 모든 시선이 다시 제명 할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80세 노인은 여전히 바닥에 흩어진 전우들의 편지를 주우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저분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가연 대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저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조국에서 저분 같은 영웅들이 자라났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승객들이 점점 숙연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제명 할아버지를 의심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가연 대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건 위험물이 아닙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전우들의 마지막 유언이고 나라가 인정한 공로의 증표입니다. 조안은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깨달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연 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분을 이 기내에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기내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더욱 놀라운 진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는데 가연 대위의 말에 기내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닥에 앉아있던 제명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가연 대위를 바라본 순간
할아버지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60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 눈빛, 그 얼굴. 어릴 때부터 닮았다고 소문났던 돌아가신 부인의 모습이 그 여군 장교에게서 선명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제명 할아버지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어요. 26년 전 집을 나간 딸의 어린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25살에 아빠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며 울면서 나간 그 딸이 가연 대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손,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에 젖은 그 눈빛이 26년 전 기억 속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늦은 밤 훈장을 닦으며 전우들을 그리워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제명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성함이? 유가연입니다. 가연 대위가 대답하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연이 내 딸 가연이 할아버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앞으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지만 딸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 하나로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가연 대위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26년간 찾아다녔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늙으시고 초라해 보였지만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26년 전 내가 잃어버린 내 딸. 제명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내가 내 딸 가연이냐?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극적인 상황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어요. 누구 하나 감히 말을 꺼낼 수 없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연 대위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저는 늘 원망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희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시는지, 왜 집에는 관심이 없으시는지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가연아, 제명 할아버지가 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구나. 하지만 오늘, 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당하신 일을 보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원망도 미움도 모두 그만하고 싶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눈물을 훔쳤어요. 아까까지 그들을 의심하고 모욕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명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26년 전 가연이가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유일한 아버지와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빠는 이 사진만 보며 살았단다. 너를 찾으려고 26년간 애를 썼어. 아버지. 가연도 주머니에서 똑같은 사진을 꺼냈어요. 저도 이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원망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버리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눈물 속에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26년간의 오해와 그리움이 이 한순간에 모두 녹아내렸어요. 가연아, 아빠 자랑스럽구나. 제명 할아버지가 딸의 훈장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군인이 되었네. 아니에요, 아버지. 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있는 거예요. 기내는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까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승객들은 모두 조용히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승객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우리가 뭘 한 거야? 다른 승객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참전용사 어르신을 저렇게 대하다니. 조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VIP 승객에게 무례했던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VIP의 아버지인 참전용사를 모욕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가연 대위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함께 워싱턴에 가요. 아버지가 받으실 명예도 있고 만날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이냐? 아빠 같은 늙은이가 그런 곳에 가도 되겠니? 제명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였어요. 물론이에요. 아버지는 영웅이세요. 저보다 훨씬 더 큰 영웅이고요. 기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차별과 모욕이 부끄러워서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승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가연 대위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녀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어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정의구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내에서 일어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녀의 감동적인 재회 장면이 끝나자 기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승무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기장실에서 항공사 부사장에게 긴급 연락이 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비상 착륙 준비한다고 했는데. 부사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을 통해 들려왔어요. 부기장이 급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미국 대통령 초청 VIP의 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그분이 참전 용사인데. 뭐라고요? 부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07 특임대 유가연 대위 말인가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그분 말이에요? 이미 몇몇 승객들이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실시간으로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대한항공에서 참전 용사 모욕 사건 발생. 707 특임대 영웅의 아버지가 차별당해. 가연 대위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나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참전 용사가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부사장은 패닉 상태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할 방법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요? 가연 대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촬영하고 있고 소셜미디어에도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승객들이 찍은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거든요. 80세 참전 용사 할아버지가 기내에서 당한 굴욕달은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영웅, 아버지는 모욕당해. 한 승객이 댓글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이거 진짜 실화예요? 너무 화가 나네요. 참전 용사분들께 이럴 수가 있나요? 대한항공 진짜 실망이에요. 부사장이 급히 기내로 연결된 화상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부사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유가연 대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수라고요? 가연 대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80세 노인을 테러리스트 취급하고 치매 환자 취급하고 훈장을 위험물이라고 한 게 실수라고요? 주변 승객들도 이제는 가연 대위 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심했어요. 우리도 잘못 생각했지만 승무원들이 먼저 그렇게 대했잖아요. 부사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가연 대위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용서요?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해요. 행동이라면 저기 계신 아버지께 직접 무릎을 꿇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상황을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부사장은 망설였어요. 무릎을 꿇고 사과라니. 그건 너무.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각국 언론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고 한국 정부에서도 상황 파악 요청이 들어왔어요. 가연 대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비난을 감수하시든지. 마침내 부사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가서 사과드리겠습니다. 30분 후 부사장이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조항과 다른 승무원들도 함께였습니다. 제명 할아버지 앞에 선 부사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기내의 모든 시선과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르신, 부사장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안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승무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명 할아버지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부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분인데 저희가 어떻게 그런 대우를 할 수 있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조안도 울먹이며 사과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참전 용사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내 승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모든 승객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명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내 전우들이 편히 눈 감겠구나. 60년간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연 대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신 상처가 이렇게라도 치유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부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워싱턴에 도착하시면 저희가 최고의 예우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기내는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차별과 편견이 정의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활주로에는 평소와 다른 장엄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가운데 미군 장교들과 백악관 관계자들이 도열의 경례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기내에서 일어난 일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 도착은 단순한 공항 착륙이 아닌 역사적인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항공 858편이 천천히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평소라면 일반적인 도착 절차를 밟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공항 측에서 특별히 준비한 레드카펫이 기내 문까지 이어져 있었고 각국 언론진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는 제명 할아버지와 가연 대위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어요. 26년 만의 재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시련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가연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제명 할아버지는 가방 속 훈장을 만지작거리며 답했어요. 가연아, 아빠가 꿈에도 생각 못했구나. 이 나이에 이런 영광을 받게 될 줄이야.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특별히 유제명 할아버지와 유가연 대위님께서 먼저 내리시겠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아까까지 그들을 의심했던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따님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안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제명 할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란다. 기내 문이 열리자 밖에서 환영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연 대위가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내려갔어요. 활주로에는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와서 제명 할아버지에게 격려를 했어요. 유재명 참전용사님, 미국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제명 할아버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60년 전 젊은 나이에 총을 들고 싸웠던 그 전쟁이 이렇게 먼 훗날 이런 인정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백악관 관계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유재명 할아버지님,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특별 명예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명예훈장을요? 제명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연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실 자격이 충분해요. 아버지는 영웅이세요. 언론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의적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이 감동적인 부녀 재회 스토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유가연 대위님, 26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소감이 어떠신가요? 가연이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가족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시는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라는 걸요. 제명 할아버지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저 나라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을 소홀히 한 건 평생 후회로 남아 있어요. 다행히 내 딸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그의 말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백악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와 딸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연아, 아빠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가연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보낼 시간이 더 많아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싶어요. 정말이냐? 네. 이제는 훈장보다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게 더 자랑스러워요. 제명 할아버지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연아, 아빠도 이제는 훈장보다 내가 곁에 있는 게 더 자랑스럽다. 백악관 집무실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제명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유재명 참전용사님,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따님 또한 현재의 영웅이고요. 명예훈장 수여식이 거행되었고 이 모든 과정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어요. 한국에서도 수많은 시니어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제명 할아버지와 가연 대위는 백악관 정원을 함께 걸었어요. 워싱턴의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우분들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김상사, 박일병, 최상병 모두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날 밤 각국 언론은 이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차별을 이겨낸 부녀의 감동 재회 참전 용사의 명예 회복 진정한 가족 사랑의 의미. 인터넷에는 감동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참전 용사인데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인생 드라마를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족 사랑, 효도,
그리고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규정이 아니라 존중이었고 가장 큰 훈장은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제명 할아버지와 가연 대위의 새로운 시작이 워싱턴의 석양과 함께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사연은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